이번 영상은 깎이지 않는 자신감을 타고난 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신감으로 몇 번이고 막다른 상황을 만났던 본인의 미식축구 커리어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심폐소생한 선수죠. 대학 미식축구라는 무대에서 바닥을 겪었지만 리그 MVP가 되었고, 프로 무대에서 여러 팀에게 버림받았을 때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본인의 역량으로 부활의 기적을 만들었던 정말 주인공처럼 인생을 사는 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는 재미까지 보장해주는 작지만 매경기 전사적인 태도로 임하는 선수, 가족과의 관계까지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지 않았던 선수 베이커 메이필드 인생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나고 자란 베이커는 어렸을 때부터 오클라호마 대학팀의 팬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임스 메이필드와 어머니 지나 메이필드는 휴스턴 대학을 나왔고, 특히 아버지는 1960년대 후반 휴스턴에서 쿼터백과 펀터를 했던 대학 미식축구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고등학교 코치였던 렉스 노리스와 동료 찰리 세들러가 오클라호마 코치진으로 들어가게 되며 베이커도 오클라호마 팀 문화에 자연스레 더 가까워지게 됐죠. 그 결과 오클라호마 경기에도 여러 차례 갔었고, 부머스너라는 오클라호마 전통에 매료되어 자랐습니다. 베이커는 어린 시절부터 스포츠를 광적으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3살에 TV를 켜면 무조건 미국 대표 스포츠 방송인 ESPN만 시청했고, 10살 때는 선수 겸 감독 겸 단장같이 친구들을 직접 리크루팅하고 포지션 배치한 뒤 야구, 미식축구 그리고 물놀이를 무한반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운동신경도 좋고 카리스마와 리더십도 넘치던 베이커 메이필드에게 부족했던 단 한 가지는 바로 피지컬이었습니다. 키가 조금 작은 편이었죠. 중학교 때 165 정도였다고 하니 쿼터백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신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베이커의 고등학교 레이크 트래비스 팀의 감독인 행크 카터는 중학생의 베이커를 보고 키만 조금 더 컸으면 훌륭한 선수가 되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레이크 트래비스의 선발 쿼터백은 바로 게럿 길버트였습니다. 10년이 지나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서 다시 만나게 될 고등학교 대선배였죠. 게럿은 어렸을 적 베이커를 회상하며 가끔 귀찮게 구는 귀여운 동생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베이커와는 하드웨어가 아예 달랐던 선수였습니다. 193cm에 이르는 거구로 여러 대학의 러브콜을 받았던 선수였기에 카터 감독에게는 베이커의 키가 더더욱 아쉽게 느껴졌겠죠. 하지만 베이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 마지막 2년간 선발 쿼터백으로 활약했고, 2시즌간 25승 2패, 주대회 우승까지 한 차례 달성했습니다. 고등 커리어 스탯은 대단했습니다. 6,255 패싱야드에 터치다운 67개를 던지는 동안 인터셉션은 단 8개 뿐이었고, 그렇게 네임드 대학 미식축구 프로그램으로의 진학도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남부 미식축구판에서는 발이 넓었던 아버지의 도움으로 11학년 때 오클라호마 대학 코치들 앞에서 본인의 기량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던 베이커도 오클라호마 코치들의 관심을 끌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베이커는 고작 180cm, 84kg의 작은 체격을 가진 선수였기에 오클라호마 같은 명문대 코치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베이커에게 다가갔던 대학 리크루터들은 꽤 있었습니다. 장학금 오퍼를 했던 학교들은 플로리다 애틀랜틱, 뉴멕시코 대학, 라이스, 워싱턴 주립대까지 유명한 미식축구 명문대들은 아니었지만 일부 리그에서 장학금을 받고 뛸 수 있는 기회는 충분했죠. 하지만 베이커는 이 오퍼들에 만족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계기로 그의 승부욕은 더 불타올랐습니다. 특히 텍사스 기독교 대학은 장학금을 줄 것처럼 하다가 주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학교들의 오퍼를 거절했다는 얘기도 있죠. 베이커의 아버지 제임스는 사모펀드 컨설턴트로 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대학 진학 직전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며 고등학교 4학년 때는 월세 신세로 이사를 4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베이커는 포커스를 잃지 않고 이름 있는 대학으로의 진학을 꿈꿨던 것이죠. 텍사스 공대, 2013년 베이커 메이필드가 선택한 학교였습니다. 마홈스의 모교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사실 마홈스보다 1년 먼저 이 학교에 들어간 선수가 바로 베이커 메이필드였습니다. 아버지의 조언을 따라 베이커는 텍사스 공과대학교에 진학했고, 미식축구팀에는 워크온으로 들어갔습니다. 워크온은 장학금을 받지도 않은 선수, 즉 초대되지 않은 선수가 새로운 선수 선발 과정을 거쳐 팀 로스터에 발탁되는 절차를 뜻하는 용어인데, 베이커는 그렇게 장학금 없이 그냥 텍사스 공대 미식축구팀에 직접 박차고 들어갔던 거죠. 바닥에서 시작했지만 이 전략은 완전히 먹혔습니다. 대학 미식축구 1부 리그 역사상 최초로 워크온 1학년 선수가 시즌 첫 경기에 선발 출전했던 거죠. 장학금은 없었지만 베이커는 최선을 다해 뛰었고, 시즌 첫 경기에서 60회의 패스 시도를 통해 43개의 컴플리션과 413 패싱야드 그리고 터치다운을 4개나 던졌습니다.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시즌을 시작했는데 사실 메이필드에게 시련은 꽤 일찍 찾아왔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선발 자리를 잃었고 그때 당시 루키 감독이었던 그리고 베이커와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던 킹스베리 감독은 메이필드에게 다음 시즌 장학금을 약속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8경기를 뛰며 1학년으로서 준수한 플레이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커는 다른 학교를 찾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이필드는 다음 학교로 어렸을 적 꿈의 학교였던 오클라호마를 찾았는데 텍사스 공대는 베이커를 순순히 놔주지 않았고 이때 당시에는 대학 선수가 같은 컨퍼런스에 있는 팀으로 이적하면 1년치 출전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베이커도 예외 없이 2014년 시즌을 통째로 날립니다. 이때 베이커는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풀어야 했기에 대학 동아리 활동으로 야구와 플래그 풋볼을 했다고 하는데 야구는 최소 12점 이상의 격차로 전승을 했고 심지어 플래그 풋볼에서는 리시버로 뛰었는데 너무 잘해서 다른 팀 선수들이 학교 대표 선수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항의를 하는 바람에 결국 승부라는 도파민에 절여져 있던 베이커는 강제 디톡스를 하게 됩니다. 좀 우픈 사연이죠. 그렇게 결국 2015년부터 오클라호마 쿼터백으로 선발 출전 기회를 잡은 베이커는 본격적으로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2015 시즌 오클라호마의 시즌 전 랭킹은 19위, 전 시즌 8승 5패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며 탑 25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오클라호마를 베이커는 2015 시즌 19위에서 시작해 단 4팀만 갈 수 있는 컬리지 풋볼 플레이오프로 이끌었습니다. 오클라호마 첫 선발 시즌에 베이커는 밥 스투프스 감독과 함께 11승 2패의 대단한 성적을 이끌어냈고 베이커 개인적으로 3,700 패싱 야드와 터치다운 36개를 던졌으며 그 와중에 인터셉션은 단 7개밖에 없었죠. 특히 이 시즌이 베이커에게 의미가 있었던 점은 베이커를 버렸던 텍사스 공대를 상대로 63대 27 대승, 또 베이커 리크루팅에 진심이지 않았던 텍사스 기독교 대학을 상대로 시즌 후반부 랭킹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에서 30대 29로 승리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시즌을 11승 2패로 컨퍼런스 우승과 함께 플레이오프 출전이라는 훌륭한 성적까지 파이널 랭킹 3위로 마무리했으며 베이커 개인적으로는 하이즈먼, 대학 1부 리그 MVP 투표에서 데릭 헨리, 크리스찬 맥캐프리 그리고 드숀 왓슨 다음 4위로 마무리합니다. 최종 4인 이 하이즈먼 파이널리스트로 올라감으로써 대학 레벨에서 가장 촉망받는 유망주 중 한 명으로 짧은 시간 내에 극적인 커리어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이듬해인 2016 시즌은 출발이 조금 불안하긴 했습니다. 첫 경기부터 휴스턴 대학에게 패배, 그리고 세 번째 경기에서는 오하이오 주립대에 24대 45로 대패하며 랭킹 3위에서 3주 만에 순위권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죠. 하지만 보통 파이터가 아닌 베이커와 조 믹슨, 피라인, 디디 웨스브룩 그리고 마크 앤드류스처럼 미래 NFL에 도달했던 14명의 동료들은 나머지 경기들 중 단 한 경기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10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했고 컨퍼런스 타이틀도 2연패를 했죠. 베이커는 2년 연속 텍사스 기독교 대학과 텍사스 공대를 잡았는데 특히 이 패트릭 마홈스를 상대했던 텍사스 공대 경기는 아직까지도 레전드 경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파이널 스코어는 66대 59. 사실상 수비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경기였고 눈도 덜 깜빡이고 화장실까지 참으면서 봐야 했던 경기였습니다. 양팀 모두 전진 야드를 각각 854야드 기록했는데 베이커는 이 경기에서 패스를 36번밖에 던지지 않았고 그중 7개가 터치다운, 그리고 총 545야드를 던졌으며 상대팀 쿼터백이었던 패트릭 마홈스는 혼자서 패스만 무려 88번 던져서 734야드를 기록했고 패싱 터치다운 5개와 러싱으로도 2개를 더했습니다. 연장전으로 가지도 않았던 경기였는데 66대 59는 진짜 미친 결과였죠. 그렇게 오클라호마는 마지막 경기 슈거볼에서 승리하며 파이널 랭킹 5위, 11승 2패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베이커 개인적으로는 하이즈먼 투표에서 팀 동료 디디 웨스브룩과 함께 4인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되어 라마 잭슨과 드숀 왓슨 바로 뒤 최종 투표 3위로 연속적으로 훌륭한 시즌을 생산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학 시즌인 2017 시즌, 참고로 카일러 모레이가 백업 쿼터백이었던 시즌이었죠. 어쨌든 2017 시즌은 논란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가 그 전해 오클라호마에게 시즌 두 번째 패배를 안겨주었던 오하이오 주립대를 상대했던 경기였는데 랭킹 5위 오클라호마와 2위 오하이오 주립대의 경기에서 베이커의 효율적인 386 패싱야드 3터치다운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오클라호마가 31대 16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논란은 여기서 나왔죠. 베이커가 승리 후 초대형 오클라호마 깃발을 들고 나와 필드를 누빈 후 오하이오 주립대 경기장 중앙에 깃발을 꽂는 퍼포먼스를 해버립니다. 1년 전 패배를 서력하는 퍼포먼스였고 당연히 논란이 일었죠. 하지만 이게 베이커의 진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약간 드레이몬드 그린같이 상대하기에는 짜증나지만 우리 팀에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 그런 선수인데 팀 내 역할의 중요도는 스테픈 커리급으로 중요한 선수였죠. 트래시 토킹은 일상이었고 여러 매체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던 헤이터들을 더 자극하는 말과 과거 베이커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언급하며 직접 비판하는 모습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이런 행동 때문에 오하이오 주립대 출신 보사는 NFL에서
메이필드를 색한 후에 깃발 세레모니로 복수도 하고 최근 미시간 오하이오 주립대 경기에서도 깃발을 꽂는 행위 때문에 팀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까지 나왔었죠.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도 볼 수 있지만 솔직히 베이커 때문에 대한미식 축구가 더 흥미로워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5번째 경기에서 아이오와 주립대에 업셋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그 후 8연승을 하며 전체 랭킹 2위로 다시 한번 상위 4팀만 갈 수 있는 컬리지 풋볼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첫 경기 상대는 3위였던 조지아 대학교였죠. 정말 팽팽한 싸움이었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왔고 경기는 45대 45로 연장전까지 향해 결국 조지아가 54대 48로 이기게 됩니다. 베이커 메이필드의 마지막 대학 경기였죠.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베이커는 하이즈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거머쥡니다. 총 투표 점수 중 86%의 표를 독식하며 단연 2017 시즌의 주인공으로 인정받았죠. 워크온으로서 대학 커리어를 시작한 역사상 최초 하이즈먼 트로피 수상자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활약했던 4년간 정말 역사적인 성적을 만들어냈는데 그때 당시 커리어 15,690 패싱 야드는 역사상 5위에 131개의 패싱 터치다운은 4위에 해당되었던 수치였습니다. 오클라호마의 레전드로 자리매김하며 대학 커리어가 마무리됐죠. 작년 최초 NFL 직관 투어에 이어 올해도 하나 투어와 직관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부 쪽으로 샌프란시스코와 LA 그리고 라스베가스를 돌았는데 올해는 동부 쪽으로 더 알찬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잠정적으로 6박 8일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일단 신시내티 벵갈스 대 볼티모어 레이븐스, 시카고 베어스 대 필라델피아 이글스, 그리고 뉴욕 자이언츠 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경기에 갈 예정이고 그 사이에 펜실베니아 주립대와 러커스의 대학미식 축구 경기도 관람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착순 모집이 시작되면 바로 포스팅 진행할 예정이니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NFL로 향할 차례. 베이커에 관한 드래프트 평가에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트래시 토킹 같은 건 승부욕 탓이라고 쳐도 베이커에게 전혀 잘못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만취 상태로 체포되기도 했었으니 NFL 팀들은 이런 베이커를 보고 참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대학 커리어 내내 생산성은 좋았지만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정교하고 섬세한 프로다운 플레이가 부족했고 넘치는 승부욕과 강철 멘탈이 리더로서는 제격이지만 아예 급이 다른 프로 무대에서도 그 리더십이 먹힐지, 스타성은 완벽하지만 오히려 이 스타성이 팀에게 독이 되진 않을지, 제가 만약 단장이었어도 베이커를 데려간다는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조니 맨젤 실험에 완벽히 농락당했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더더욱 그랬겠죠. 하지만 2018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던 클리블랜드는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메이필드를 1라운드 1픽으로 지명합니다. 2015 시즌부터 17 시즌까지 3년간 승리를 단 4번밖에 못했던 팀, 심지어 베이커를 뽑기 직전 시즌에는 아주 역사적인 무승 시즌을 겪고 베이커라는 유망주의 팀의 미래를 걸었던 거죠. 그렇게 시즌이 시작되고 선발 쿼터백은 베이커가 아닌 타이로드 테일러였습니다. 8년차 베테랑 선수로 2015 시즌 프로볼에도 선정된 적이 있었던 선수였죠. 그렇게 지구 라이벌 팀 중 한 팀인 피츠버그를 상대했던 첫 경기 결과는 무승부, 그리고 그 다음 주 뉴올리언스와의 경기는 패배하며 클리블랜드는 19연패를 달립니다. 2016년 12월 24일 차저스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2018년 2주차가 끝날 때까지 클리블랜드는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운명적인 2018년 9월 20일 뉴욕 제츠와의 경기, 타이로드 테일러가 뇌진탕 부상으로 경기에서 빠졌고 베이커 메이필드는 자신의 NFL 커리어 첫 스냅을 받기 위해 필드에 올라섰습니다. 그때 스코어는 14대 0, 뉴욕이 완전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죠. 여기서 베이커의 출전은 팀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고 결국 메이필드의 201야드 퍼포먼스와 카를로스 하이드의 터치다운 2개로 21대 17 역전승을 해냅니다. 무려 635일 만에 클리블랜드가 승리했고 이 승리를 이끌었던 주인공은 바로 루키 쿼터백 베이커 메이필드였죠. 첫 시즌과 두 번째 시즌 성적은 각각 7승 8패 1무와 6승 10패로 좋았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메이필드 드래프트 전 몇 년간의 클리블랜드와 비교해보면 그래도 월등히 나아진 성적이긴 했죠. 그리고 2020 시즌에 베이커는 또다시 역사를 씁니다. 2002 시즌을 뒤로 17년간 플레이오프 무대를 구경도 못했던 클리블랜드를 11승 5패의 성적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시켰죠.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 만났던 첫 상대는 바로 디비전 라이벌이었던 피츠버그 스틸러스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총체적 난국이었죠. 스틸러스에게요. 시작부터 스냅 실수가 클리블랜드의 수비 터치다운으로 이어졌고 바로 다음 드라이브에서 또다시 턴오버, 이번엔 로슬리스버거의 인터셉션이 나옵니다. 경기 초반 분위기를 잡은 클리블랜드는 득점을 퍼부었고 결국 28대 0으로 전반에 일찌감치 앞서며 사실상 1994 시즌 이후 첫 브라운스 플레이오프 승리를 예약했죠. 로슬리스버거는 인터셉션을 무려 4개나 던졌고 반면 베이커는 3터치다운 115.2 패서 레이팅
레이팅으로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여주며 팀의 플레이오프 징크스를 깨부셨습니다. 물론 다음 라운드에서는 패트릭 마홈스가 이끄는 캔자스시티에게 17대 22로 아쉽게 패하며 시즌을 마무리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팬들은 베이커를 당연히 클리블랜드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메이필드와 클리블랜드 구단과의 사이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갈등의 출발점엔 베이커의 어깨 부상이 있었습니다. 관절 와순 파열 부상이었고 시즌 2차전에 일어났죠. 이 부상 이후 베이커의 경기력과 자신감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첫 두 경기에서 기록했던 82%의 패스 성공률은 이후 평균 57.7%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는 모습만 보여줬던 베이커도 시즌이 끝난 뒤엔 점점 내 자신을 잃어갔고 정말 힘든 시즌이었다라고 털어놓았죠. 부상 외에도 시즌 중 11월에는 동료 오델 베컴 주니어의 아버지가 인스타그램에 메이필드가 얼마나 자주 오픈된 OBJ를 놓치는지를 보여주는 롤라이트 영상을 올리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OBJ는 팀에서 방출되며 베컴과 친했던 선수들은 베이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라커룸과 구단 내 균열은 다시 회복되지 않았고 2020 시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클리블랜드는 1년 만에 다시 옛 클리블랜드의 모습으로 돌아갔죠.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부상이 있는 선수를 계속 출전시킨 클리블랜드 쪽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즌 마지막 피츠버거전에서는 메이필드가 무려 9번이나 색을 당했는데 솔직히 그 정도면 이거 일부러 안 지켜주는 건가 싶을 정도로 처참해 보였죠. 사실 시즌이 끝나고 메이필드와 클리블랜드는 관계 회복을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클리블랜드는 메이필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냈고 베이커도 2022 시즌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클리블랜드는 성추행 혐의로 2021 시즌을 통째로 쉬었던 드숀 왓슨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베이커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3월 15일에 드숀 왓슨과 미팅을 가집니다. 여기서 사실상 베이커와 클리블랜드의 관계는 끝이었죠. 3월 18일 지금 봐도 정말 역대급으로 경솔한 결정이었던 5년 전액 보장 2억 3천만 달러 계약으로 클리블랜드는 드숀 왓슨과 손을 잡습니다. 이때는 이미 베이커와 클리블랜드 구단의 관계는 틀어졌던 상황이었고 그렇게 메이필드는 트레이드 요청을 하고 7월에 캐롤라이나 팬서스로 트레이드 됐죠. 이때까지 베이커의 평판은 솔직히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물론 26년 만에 팀의 플레이오프 승리를 이끌었던 건 엄청난 업적이었지만 스타성으로 인해 광고에 너무 많이 나오는 모습도 성적이 따라주지 않았을 때 팬들이 보기에는 달갑지만은 않았죠. 캐롤라이나에서도 베이커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베이커 메이필드 실험은 한 시즌을 버티지도 못했죠. 첫 5경기를 선발로 출전했지만 성적은 1승 4패, 평균 패스 성공률이 54.9%밖에 되지 못했고 또 터치다운과 인터셉션 수가 각각 4개로 같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주차에는 발목 부상까지 당하며 PJ 워커에게 선발 자리를 뺏겼고 그 후에는 출전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워커의 부상으로 11주차에 기회를 한 번 더 얻긴 했지만 터치다운 없이 인터셉션만 2개를 던지며 경기 내내 득점을 3점밖에 하지 못한 베이커는 결국 12주차를 끝으로 12월 5일 월요일에 팀에서 방출당하고 맙니다. 다시 한번 바닥을 맛본 베이커, 이번엔 얄짤없는 프로 세계에서의 바닥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전체 1순위 쿼터백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여기서 끝나면 시시하겠죠. 12월 5일이 월요일이었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화요일에 바로 LA 램스가 베이커 메이필드를 영입했고 이틀 뒤인 목요일에 경기를 뛰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경기를 통해 메이필드의 커리어가 완전히 부활합니다. 램스가 슈퍼볼 우승 직후 시즌에 도대체 왜 메이필드를 데려갔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시즌은 쿼터백 매튜 스태포드부터 쿠퍼컵 그리고 에런 도널드까지 주축 선수들이 대거 부상을 당하며 메이필드가 도착했을 때 3승 9패를 달리고 있던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LA에 도착해 당장 목요일에 경기를 뛴다. 한 번도 제대로 호흡을 맞춰보지 못한 팀 동료들과 함께 경기를 치러 이긴다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공을 던질 때 쿼터백 리시버의 호흡이 정말 중요하죠. 리시버의 스피드와 습관, 어떤 위치에 패스를 선호하는지,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패스 성공률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이커는 팀 동료들과 통성명을 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 같은데 바로 같이 전장으로 뛰어듭니다. 역시나 경기 초반에는 메이필드와 다른 램스 선수들의 호흡이 그렇게 잘 맞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경기는 4쿼터 중반, 스코어는 16대 3으로 라스베가스가 꽤 여유롭게 앞서고 있던 상황이었죠. 메이필드가 이틀 만에 램스의 공격 전술을 잘 숙지했을 리 없었고 그래서 공격 전개가 많이 삐그덕댔습니다. 여기에 3쿼터 후반부 필드골 미스까지 더해지며 역시나 베이커의 램스 데뷔전은 패배로 끝나나 싶었죠. 하지만 베이커는 커리어가 눈앞에서 침몰하고 있는 가운데 주어진 이 귀한 기회를 그냥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베이커의 컴백쇼가 시작됩니다. 일단 9분을 소요하며 75야드 드라이브로 16대 10 원포제션 경기를 만들었습니다. 오프사이드 페널티의 도움을 받기
받기도 했고 짧은 패스로 라스베가스의 수비를 흔들었으며 경기가 달려있었던 고포잇 플레이도 무사히 성공시키며 격차를 좁힐 수 있었죠. 그래도 남은 시간은 레이더스 편이었습니다. 2분을 남기고 라스베가스의 펀터 앤디 콜이 정말 아름다운 64야드 펀트를 차며 램스 공격진을 램스 진영 2야드 라인까지 밀어넣었죠. 그 뜻은 98야드를 전진해 터치다운까지 1분 45초 만에 심지어 타임아웃도 없이 도달해야 됐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레이더스의 승리를 확신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이커는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틸러리의 비신사적인 플레이 페널티로 도움을 받으며 전진했고 오른쪽으로 던진 과감한 디패스를 스코러넥이 엄청난 집중력으로 아크로바틱하게 잡아주며 성큼성큼 라스베가스 진영까지 들어갔습니다. 타임아웃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실패 없이 크게 전진했어야 했는데 이걸 베이커가 완벽하게 했죠. 분명 패스를 던지면서도 누구한테 던지는 건지 타겟 선수의 이름이 뭔지도 헷갈렸을 텐데 맥베이 감독이 헬멧으로 전달하는 전술적 지시에 의존하면서도 또 본인의 감을 믿으며 대담하게 플레이했습니다. 결국 경기 종료 직전 16초를 남기고 스파이크로 시간을 멈춘 베이커는 그 다음 플레이로 왼쪽 1대1 마킹을 상대하고 있던 벤 제퍼슨에게 엔드존 쪽으로 패스를 던지는데 이걸 경기 10초를 남기고 제퍼슨이 잡습니다. 동점 스코어였고 엑스트라 포인트까지 더해 역전. 정말 믿기 어려운 순간이었죠. 6연패의 늪에 빠져있던 램스 구단을 화요일에 영입된 선수가 이틀 만에 경기에 출전해 역전 승리로 구해냈고 솔직히 2022 시즌 나머지 4경기도 선발 출전에 평균적으로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이 한순간으로 여러 팬들을 비롯해 다른 팀들도 베이커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3 오프 시즌 당시 27살이었던 베이커 메이필드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 2022 시즌을 끝으로 다음 기회를 못 잡았다면 베이커의 NFL 커리어는 루키 계약으로 번 3,429만 달러에서 커리어가 끝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이지만 요즘 NFL 선발 쿼터백들은 1년이면 충분히 벌고도 남는 금액이죠. 허무하게 끝날 뻔했던 메이필드의 커리어는 톰 브레이디를 보내고 다음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찾고 있는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도움으로 새로운 시작을 얻습니다. 단순히 1년짜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어 계약이었고 금액도 최대 850만 달러로 템파베이에게는 크게 잃을 게 없었던 결정이었습니다. 반면에 메이필드는 인생이 달려있는 1년을 마주하게 되었죠. 그렇게 첫 경기부터 선발 출전한 베이커는 너무 잘했습니다. 프로 커리어 처음으로 단일 시즌 4,000 패싱야드를 넘겼고 터치다운 28개에 인터셉션 10개로 꽤 효율적인 플레이를 소화했습니다. 톰 브레이디가 떠나며 부담이 컸을 후계자 자리에서 톰 브레이디를 어느 정도 있게 만드는 인상적인 플레이들과 둘째가라면 서러운 스타성이 템파베이 팬들을 사로잡았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는 첫 라운드에서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터치다운 3개와 337야드를 던지며 32대9 대승까지 이끌어냈죠. 베이커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프랜차이즈 쿼터백의 자질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메이필드는 그토록 원하던 NFL팀의 전폭적인 신뢰와 서포트를 얻게 됩니다. 오프 시즌 3월 3년 1억 달러 계약을 성사시켰죠. 그 다음 시즌이자 가장 최근 시즌이었던 2025 시즌에 베이커 메이필드의 성적은 더 발전했습니다. 패싱야드는 4,500야드로 리그에서 3위, 터치다운은 41개로 공동 2위, 패서 레이팅은 무려 106.8로 리그 4위를 기록했죠. 사실 평균 연봉 3,333만 달러는 이런 상위권 퍼포먼스를 뽑아내고 있는 선수에게 정말 부족한 금액이긴 합니다. 베이커는 그만큼 자신이 받는 돈 이상의 가치를 플레이로 보여주고 있고 작지만 두꺼운 프레임으로 가끔 러싱을 하며 수비수들을 넘어뜨릴 때는 이보다 더 보는 재미를 주는 쿼터백도 드물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사실 현재 베이커와 가족과의 관계는 최악입니다. 아버지와 형이 있는 캐무드 금융회사가 2018년부터 21년 사이에 메이필드와 아내의 계좌에서 정당한 승인, 관련 서류 회계 절차 없이 1,200만 달러 이상을 자회사로 이체했던 사실이 밝혀졌고 반환을 하지 않자 메이필드가 아버지와 형의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출했죠. 합의를 했는데도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해야 할 의무를 어기고 돈을 돌려주지 않자 베이커 측은 소송을 2024년 말에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도 본인의 폼을 찾고 NFL 선수로서 정진하고 있는 베이커 메이필드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현재까지 베이커 메이필드는 7년간 NFL에서 뛰며 8명의 공격 코디네이터와 합을 맞춰왔습니다. 매년 메이필드의 헬멧으로 전술 지시를 보내는 사람의 목소리가 바뀌어왔다는 뜻이죠. 2018년부터 선발 쿼터백으로 활약했던 마홈스가 7년간 단 한 명의 플레이콜러 앤디 리드와 함께한 걸 보면 7년간 8명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라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무시당하고 불같은
같은 성격과 주체하지 못하는 승부욕 때문에 오해받고 드래프트 해줬던 팀에게 버림받고 또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도 무너지지 않는 선수가 바로 베이커 메이필드입니다. 워크온 신세에서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되었고 솔직히 요즘 베이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판이 대부분이죠. NFL에서 팀에게 버림받은 쿼터백들은 보통 다른 팀에 가서도 살아남기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해낸 선수가 바로 베이커 메이필드입니다. 이런 훌륭한 선수의 투지와 열정적인 플레이를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하네요. 그나저나 시즌이 벌써부터 너무나도 기다려집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많이 길어져서 제작하는데 조금 힘들었지만 뿌듯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여러분.